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CISG 그리고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코텀즈 2020 버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코텀즈 2020을 알기 전에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인코텀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하지만 자, 시간상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을 가지고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진행하고 실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인코텀즈 2020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주로 이제 지난 인코텀즈 2010이라든가 그 이전의 내용들 어떻게 개정이 되어 왔고 또 변화가 어떻게 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각 조건을 보면서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코텀즈 20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뭐만 아시면 되냐? 전체 내용이 총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웍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개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 11개의 내용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11개의 조건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코텀즈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역이나 물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인코텀즈가 어떤 건지를 조금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코텀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인코텀즈가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역 실무 문제 25문제 중에 인코텀즈 관련 문제가 적으면 3개, 많으면 6, 7개까지도 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코텀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인코텀즈라는 거는 처음에 여러 국가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계약을 할 때마다 서로가 어디까지 물건을 인도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뭐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비용은 누가 내고 터미널, 항만을 이용하는 비용은 누가 내고 등등등의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계약할 때마다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인코텀즈를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인코텀즈의 제정 배경을 보시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국가 간의 무역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나 조건들에 따라서 계약할 때마다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립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인코텀즈가 생겨났고요. 각 국의 문화나 이제 상관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매매 거래에 대한 규칙의 통일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정을 했느냐? ICC라고 부르는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즉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 인코텀즈를 1936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 버전이 계속 실무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 오면서 현재 2020 버전까지 인코텀즈 2020 버전까지 계속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물론 내용이 많긴 하지만 국제매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 즉 위험을 매도인이 어디까지 할 건지, 매수인이 어디서부터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비용, 매도인이 어디까지 비용을 댈 것이며 그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되는 것으로 한다 등등등 이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코텀즈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건, 11개의 조건이 어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통과는 누가 하는 것이며 수출과 수입에 대한 통과는 누가 하는 것이며 뭐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웍스부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CIF까지 총 11개. 근데 자, 보시면 이 11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7개와 4개로 나눠 놨는데요. 자, 어떻게 나눴느냐? 일단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r of transport라 그래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그러니까 한 가지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규칙 7개.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눠놨고요. 자, 그 다음에 rules for sea. 그러니까 바다죠. 그리고 inland waterway 해서 내부에 있는 내수로죠. 내수로 트랜스포트해서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코텀즈는 각 국가 간에 서로 통일된 거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11가지의 규칙을 분류를 하는데 7가지는 복합운송에 관한 것. 어떤 운송수단이 2가지 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으로 7가지, 그리고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거 4가지로 이 11개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를 일단은 가장 먼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11가지의 내용을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갖고 있고 이 비용과 위험의 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11개가 해상과 내수로 운송 그리고 복합 운송이 7개와 4개, 4개와 7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을 한번 보면 자, EXW, 엑스웍스라 그래서 공장 인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단어를 풀어낸 저 말 그리고 한글로 된 이 말, 이 3개를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자, 그다음 2번에 FCA죠. 프리 캐리어. 프리 캐리어를 줄여서 FC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송인 인도. 그리고 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전체 인코텀즈 11가지를 공부하실 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약자들이 있죠. 이 약자들을 풀이한 말이 또 있죠. 이 풀이한 말들은 다 누구 기준이냐? 매도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우리가 엑스웍스라고 했습니다. 공장 앞에서란 뜻인데 자, 누구의 공장 앞이냐? 매도인의 공장 앞에서. 그러면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이 공장 앞까지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번에 FCA, 프리 캐리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프리 캐리어라고 했죠? 매도인이 프리 캐리어 되는 겁니다. 캐리어, 운송인을 만나면 매도인이 프리해진다. 그러니까 운송인을 만날 때까지만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면 되고 그 이후로는 다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는 거죠. 자, 세 번째도 볼게요. CPT입니다. Carriage Paid to. 자, carriage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해상 운송을 또 볼 때,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볼 때 flight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둘 다 운임이라는 뜻인데 carriage는 복합 운송의 운임을 보통 뜻하고요. 그리고 자, 요 뒤에 나오는 CFR 해서 cost and flight 부분. 요 flight 부분은 해상 운임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가지를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번에 보시면 carriage paid to라고 했습니다. carriage, 운임을 paid to, 지불해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모든 여기 있는 단어나 뜻은 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너는 carriage paid to,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운임을 지불할 때까지, 운임을 지불하는 그 운송비를 지불하는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다 하고 나머지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 네 번째 CIF,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입니다. 자, 운임, 캐리지하고 인슈런스, 보험료를 지불하래요. 누구 보고? 매도인 보고.
너가 운임하고 보험료를 내. 그럼 나머지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 DAP, Delivered at Place, 그리고 DPU에다가 제가 또 다른 체크를 해놨죠. 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그리고 7번에 DDP, Delivered Duty Paid. 자, 이 D 조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인코텀즈는 11개가 7개와 4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건이 옛날에는 2조건, 2로 시작한다 그래서 2조건, F로 시작하는 건 묶어서 F조건, C로 시작하는 건 C로 시작한다 해서 C조건, 그 D로 시작하는 건 D로 시작하니까 D조건이라고 구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E, F, C, D 순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6번에 제가 DPU를 따로 이제 언급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향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원래 저 DPU, 그러니까 Delivered at Place Unloaded가 나오기 전에 원래 DAT라는 조건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조건이 사용이 됐었는데, 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가는 조건이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있는 지역의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항만이나 이런 터미널까지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말 그대로 거기까지만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면 그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 상태로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의 교착점이 너무 이제 애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DPU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역시 여기 있는 조건들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이 이렇게 7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인코텀즈는 E, F, C, D 이런 조건들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고요. 공부하실 때는 실제로 저 영어 약자와 영어 풀이 뜻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이 4가지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칙들입니다. 자, FAS,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이 말 그대로 alongside ship, 선측에다가 놓으면 프리해진다라는 뜻이고, FOB는 Free on Board라 그래서 물건을 온보드, 배에다가 선적을 해놓은 상태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끝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CFR은 Cost and Flight라 그래서 운임, 코스트, 비용과 플라이트, 운임을 다 매도인이 지불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CIF 같은 경우도 코스트, 비용과 인슈어런스, 보험료, 그리고 플라이트, 해상 운임을 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지정 목적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상 및 내수로 조건에서는 지정 목적 항 혹은 지적 목적 항구라는 말이 나와요. 조건의 특성상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1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살펴보기 전에 주요 개정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12, 2020의 바로 전 버전이었는데요. 첫 번째, 터미널 인도를, 그러니까 DAT 조건을 도착지 양하 인도로 변경하였다라는 겁니다. 터미널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놓고 그 지점까지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이었던 DAT 조건에서 이제 도착지 양하 인도, 특정한 지정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내려주고 인도하는 방식의 DPU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또 하나 시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문제 2번에 있는 거죠. CIP와 CIF, 앞서서 영어를 한번 살펴볼 때 잘 느끼셨을 거예요. 인슈어런스라는 단어가 CIP 조건하고 CIF 조건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 I가 들어간 조건. 그래서 이 CIP와 CIF의 적하 보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와 CIF의, 그러니까 부보라는 게 보험을 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보험을 들 때 그 보험의 수준을 모두 ICC 조건으로 규정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ICC라 그래서 앞에 나왔던 국제상업회의소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가 아니라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스라 그러는 협회 적하 약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험의 약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상품이죠. ICC A, B, C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가장 담보하는 보험의 영역이 적은 거를 ICC라 그러고요. 웬만한 전체 내용을 다 담보하는 걸 ICC A라 그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실제 인코텀즈 내에서 매도인이 CIP와 CIF를 사용할 때 인슈어런스,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인코텀즈 2010에서는 ICC C 조건, 보험의 A, B, C 조건 중에 가장 싸고 보험의 담보 범위가 작은 거, 이것만 너가 보험을 매도인 너가 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최소 담보 조건으로 ICC-C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최소 담보 조건으로 들면 된다고 했는데, 자, 중요하죠.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에서는 정해준 겁니다. ICC A 조건으로 부보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ICC C 최소 담보 조건만 들면 되는데 이제는 ICC A예요. 굉장히 담보하는 범위가 많고 보험료가 비싼. 그러니까 CIP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하는 사람, 매도인이 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ICC A. 최대 담보 조건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CIF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ICC C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 파트가 이 부분,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앞에 있었던 DPU 같은 경우는 그 조건 형태가 하나가 사라지고 생겨난 거라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DPU가 뭔지를. 근데 이제 CIP와 CIF에 대한 적하보험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 기억하고 계신 것과 다르게 분리를 해서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CIP나 CIF가 기존에는 최소 담보 조건으로 들면 됐는데 이제는 CIP는 ICC A로 들어야 되고 CIF는 ICC C로 들면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됐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ICC A는 전위험 담보주의라 그래서 웬만한 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담보해줘요. 그래서 ICC A의 약관에는요, 특정한 어떤 거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 사고 발생하면 내가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지 않고요. 그냥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담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포괄 위험 담보주의라고 ICC A를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역시 이 말도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ICC C 같은 경우는요, ICC B와 C 두 개는 우리가 어떤 보험의 내용으로 담보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약관에 적어놨어요, 보험자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갑판 유실이라든가 뭐 선적이나 하역 작업 중에 해수면에 떨어진 포장당 전손이라든가 등등등의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 그래서 열거된 것만 책임진다 해서 열거 책임주의다라고 ICC B하고 C를 언급을 합니다. A는 그냥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포괄 위험 담보주의다라는 거 같이 한번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FCA, DAP, DPU 그리고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자, FCA 하면은 프리 캐리어죠. 그래서 매도인이 캐리어, 운송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딱 정해지는 거죠. 매도인은 캐리어, 운송인을 만나서 딱 거기까지 전달만 해주면 자신의 위험과 비용이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일 경우가 크거든요. 다른 조건들 DAP, DPU, DDP도 매도인이 물건을 싣고 가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싣고 간다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제3자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죠. 내가 충분히 물건을 싣고 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용 때문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코텀즈 상에서 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운송수단에 의한 자신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FCA, DAP, DPU 그리고 DDP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자, 이런 내용들도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관한 보안 관련 요건을 포함시켰다. 자, 이거는 과거에 이제 9.11 테러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벌어진 테러나 아니면 물류 보안에 대한 위협적인 활동들, 이런 뭐 해적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이 사라지는 대규모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을 달고요. 이거에 대한 보안 관련 내용들을 요건들을 포함을 시켜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역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선적한 화물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자, 선사가, 즉 해운사가 자신의 배에다가 화주, 수출자가 물건을 실으면 수출자 너의 화물이 실렸다라고 증빙하는 서류가 선화증권이에요. 선적한 화물에 대한 증명서니까요. 그런데 자, FCA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프리 캐리어니까 매도인은 캐리어, 운송인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적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선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운송인만 만나면 되니까 운송인 만나서 내 차에 물건이 실린 상태로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런데 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만 만나서 물건을 띡 넘겨주면 실제로 물건이 올바르게 선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건에 파손이 없었는지 등등등의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요. 수입상은 수출지 항구에 와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항상 선화증권을 요구를 해왔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코텀즈 상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매수인들은 그것에 대한 불안을 계속 안고 있었고 매도인들은 자신의 의무는 선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FCA를 사용했을 때는 운송인을 만나면 끝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선적한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 그 서류를 떼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고 반문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0에서 FCA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 적재 표시, 실제로 배에 실렸다라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서 인코텀즈 2020으로 된 주요 개정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 역시 시험에서 많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코텀즈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웍스라고 하는 EXW, 그래서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저 왼편이 매도인의 지역, 그리고 오른편이 바로 매수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건을 챙겨서 매수인까지 오는 게 원래 수출 거래이죠. 근데 그 운송 수단이나 물건을 어디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인도, 자, 매도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 공장에서 물건 인도하면 된다. 그럼 매수인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본인이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은 어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은 그 창고 앞에 물건만 놓으면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매수인은 물건을 가지러 실제 매도인이 있는 지역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유일하게 수출 통관까지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본인이 있는 지역 수입지에서 수출지까지 넘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수출 통관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에게는 최소 담보, 매수인에게는 최대 담보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그럼 어디냐?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코텀즈는 뭐다? 매도인에게 의무를 주어주는 거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매도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장에서 인도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있는 자신의 공장 앞에 물건을 두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으로서 매도인은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고, 매수인은 본인이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물건을 가져오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엑스웍스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어느 포인트? 자, 매도인은 가장 작은 부담, 매수인은 가장 큰 부담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엑스웍스 잘 기억을 하시고, 매도인은 공장 앞에 물건을 두면 그 공장 앞에 물건을 두는 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수입지까지 가져가는 거는 매수인이 스스로 자기가 전부 다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 조건이 엑스웍스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앞서 봤던 내용들 포함해서 뒤로 갈수록 이제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요. 가장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계속해서 조건들을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매수인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 조건은 어디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갔을 때 매수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인이 이 조건 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송수단에 대한 그림들이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요건들은 실제로 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기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놨고요. 엑스웍스 같은 경우는 복합운송에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운송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인은 공장 앞에 물건을 두면 매수인이 알아서 운송수단 다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수입지까지 물건을 다시 가져가야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CA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매도인이 공장 앞에 두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조건에는 운송인 인도입니다. 그래서 프리 캐리어, 매도인이 운송인을 만났을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고 그 이후는 프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약간 오른쪽으로 왔죠. 그래서 매도인의 지역에서 프리 캐리어, 이 운송 수단이 있는 운송인을 만나서 내가 거기까지 운송인을 만나는 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분담한다면 내가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매도자의 비용, 그러니까 매도인의 비용이죠. 매도인의 비용은 앞서 봤던 엑스웍스에서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 운송인을 만나는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스스로 수출 통관을 다 진행은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실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서 엑스웍스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장 앞에까지 딱 그냥 두면 끝나는 거였는데 FCA는 이제 운송인을 만나러 가죠. 운송인 있는 지역으로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자, 매수인이 지정해 놓은 운송인을 만나거든요. F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들은 F로 시작하는 모든 조건은 그 운송수단을 매수인이 전부 다 구해서 혹은 지정한 그 운송인을 만나야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을 매도인이 만나러 갑니다.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자, 만약에 매수인이 운송수단에 딱 갖고 왔을 때 내가 있는 구 내 지역, 그러니까 내가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 매수인이 직접 운송수단을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운송수단, 내가 지금 물건을 싣고 왔잖아요. 이 싣고 온 물건을 그 차에다가 옮겨 실어줘야 돼요. 옮겨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어느 정도 이동을 했어요. 구내가 아니라 저 먼 바깥에까지 이동을 했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지정해서 운송인이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 차에 실린 물건을 직접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다시 실어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매수인이 운송인을 구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보내줬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고 온 물건을 좀 옮겨 실어주란 얘기예요. 하역 작업을 해줘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외부 지역에서 만났을 때는 매도인은 싣고 온 물건을 그냥 두면 돼요. 실린 채로. 그러면 이 물건을 운송인이 알아서 옮겨서 본인이 스스로 들고 갑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매도인은 그 인도 장소까지, 운송인을 만나는 장소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요. 이 모든 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딱 운송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 자, 엑스웍스 때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이후부터 FCA 이후부터 나머지 10개 모든 조건은 전부 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수출 통관은 엑스웍스만 매수인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FAS입니다. 자, FAS는 Free Alongside Ship이라 그래서 Alongside, 배의 옆쪽 측면을 얘기합니다. 배 옆에만 물건을 가져다 주면 매도인은 그때까지 위험과 비용만 부담을 하면 돼요. 누가 싣고 어떻게 싣고는 매도인이 참여할 게 아니죠. 밑에 내용을 보시면 매도인의 비용,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선측이니까 배가 항구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구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선측, 배 근처 옆에까지 물건을 옮기는 그 부두에서의 부두 사용료, 부두 운임 정도는 내야 돼요. 선측까지는 가야 의무를 다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가는데 드는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라. 자, 그래서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도인은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선측까지만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실제로 배에다가 실어서 올리는 행동은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 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가 된다. 근데 주로 이 조건은요, 포장된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벌크 화물, 산적 화물에 주로 이용이 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 조건보다는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S 같은 경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역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alongside ship, 배 옆에까지 가는 거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배에서 실어서 수출지 항만을 떠나서 수입지까지 들어가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엑스웍스부터 지금 계속 하나씩 점점점 수입지 쪽으로 매도인이 부담이 많아지고 있죠. 자, 당연히 엑스웍스 조건이 아닌 이상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AS는 반드시 해상 및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로 이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선적하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벌크 화물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OB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free on board라고 합니다. 온보드,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그때 매도인은 프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선 인도 조건, 배에다가 본선에다가 물건을 실어 놓으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배로 돼 있죠. 역시 FOB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FAS, FOB, 그 뒤에 나올 CIFR, CIF 이 네 가지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이 되는데 본선 인도라고 했으니까 물건을 본선에 인도하는 상태까지 물건을 배에다가 실어 놓는 상태까지는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하고 물건이 배에 딱 실린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바다 건너가서 본인이 있는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 자, F로 시작하는 조건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그 운송수단을 누가 지정을 해요? 매수인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정해놓은 배에다가 매도인이 물건을 실어 놓을 때 이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끝이 난다. 자, 그런데 궁금하신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왜 수출지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매수인이 지정을 해줄까?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쉬워요. 물건을 실어주면 매도인은 위험과 비용이 끝나죠. 그럼 바다를 건너갈 때 위험은 누구에게 있어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를 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해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배를 정하고 선택을 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F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전부 다 매수인이 그 운송수단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 매도인이 어디까지였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올려주면 위험과 비용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에 있는 지역까지 올 때는 전부 다 매수인이 그 위험과 비용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OB 같은 경우 본선 인도다 물건을 프리 온보드 했을 때 매도인이 프리해진다. 하지만 그 온보드하는 선박은 매수인이 지정을 한다. 그리고 FOB라서 딱 프리 온보드 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끝이 나고 바다를 건너가는 요 순간부터 수입지까지는 매수인이 본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계속해서 지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OB 기억을 해놓으시고 시험에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역시 F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전부 다 매수인이 운송수단 지정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FR입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라 그래서 운임,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C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조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책임, 물건의 인도에 대한 의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그걸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험의 분기점은 FOB처럼 프리 온보드 선박에다가 물건을 적재했을 때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인도 의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사고가 나면 매수인이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코스트 앤 플레이트라고 그랬어요. 해상 운임이라고 그랬죠, 플레이트가. 그래서 이 해상 운임은 누가 내냐? 매도인이 내줍니다. 위험은 선박에서, 수출지의 선박에서 내가 온보드 시켰을 때, 물건을 적재했을 때 끝나지만 비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목적항까지의 비용은 내가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출국 바다에서 출발해서 수입지 바다까지 갑니다. CFR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바다라고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바다에 갔는데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 대한 위험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인이 갖고 있죠. 왜냐? 매도인은 물건을 실어줬을 때 위험이 끝났어요.
화물 인도의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책임이나 권리나 보험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매도인은 뭐는 계속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비용만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바로 C 조건들의 특징입니다. CPT, CIP, CFR, CIF 이 네 가지 조건은 전부 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애초에 기억을 하고 문제를 딱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코스트 앤 플레이트 운임을 내줘라. 그런데 하지만 위험은 어디까지다? 위험은 선박에다가 실을 때 FOB랑 동일하게 위험은 하는데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운임은 매도인 너가 부담을 해라 라고 해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매도인의 비용은 FOB 플러스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선박에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 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죠. 이거는 배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 끝나는데 출발해서부터 목적항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 모든 비용은 다 누가 낸다?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C 조건부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진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F입니다. 앞서 봤던 CFR에서 딱 보험료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역시 C로 시작하니까 어떤 거예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역시 FOB처럼 본선에 딱 선적했을 때 위험은 끝이 나요. 매도인의 위험은. 매도인은 화물을 잘 인도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런데 보험료하고 자 인슈어런스하고 플라이트 해상 운임은 매도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정 목적항까지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다가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에게 있죠. 그런데 보험료를 누가 내요? 매도인이 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매도인이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해상에서 사고가 난다면 매수인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CIF 조건이 실제 해상 운송에서. 그래서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자, 위험의 분기점은 선박에다가 물건을 실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CIF죠. 그래서 코스트, 인슈어런스, 보험료, 그리고 플레이트, 해상 운임을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매도인의 비용, 해서 매도자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CFR, 앞서 있었던 FOB까지의 위험,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비용, 이 두 가지에다가 해상 보험료만 더하는 겁니다. CFR에서 딱 보험료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금액은 매매 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의 110%까지, 110%까지만 이렇게 들 수 있고요. 110% 이상 들 수 있습니다. 110% 이상. 자, 그리고 인코텀즈 2020부터는 매도인은 CIF일 경우 ICC C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자, CIF일 때 인코텀즈 2020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ICC C 조건을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었던 게 하나 있었죠. CIP 조건일 때는 ICC A로 들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역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봤었어요. 그때 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것들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자와 보험을 계약하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 I가 들어간 보험이 들어간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보험을 듭니다. 그 의무니까요.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보험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도 자기로 지정을 해놨다가 물건이 선적돼서 거래가 딱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적을 하는 순간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냐? 매수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계약은 내가 들었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주체는 매수인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그래서 CIF 조건에서 주의하실 거 역시 C 조건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쓰인다는 거, 그리고 보험을 들 때 CIF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ICC C 조건으로만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최소 담보 조건으로 들면 된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거래가 시작되면 달라진다. 실제 보험 계약은 매도인이 하고 보험료를 목적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내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매수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IF까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이런 내용들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이 내용들은 영어 단어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도인이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번 기초로 해서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어 문제로 일단은 영문 해석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2020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문제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201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부 다 201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0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2020의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해석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일단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which is most wrong, 가장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어떤 것 사이에 difference between XWorks, 그러니까 EXW와 FCA 사이에서 인코텀즈 2010 조건 하에서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에 EXW 조건에서 매도인에 의한 물품의 인도 의무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마련해 두는 것에 제한된다. 자, 우리 XWorks는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공장 앞에 그냥 두면 본인의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다 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번에 FCA 조건에서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계약에서 언급한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인도된다. 자, FCA 조건 프리 캐리어였어요. 매도인이 운송인을 만났을 때 모든 유형과 비용이 끝난다 그랬죠.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계약에서 언급한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게 바로 FCA 조건이었죠. 프리 캐리어입니다. 자, 그다음 3번에 FCA 조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상호 간에 동의된 경우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쓰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강행 법규가 아니에요. 인코텀즈에는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텀즈 안에 있는 내용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나 뭐 국내법이나 중거법처럼 어떤 법률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상관습을 규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 같은 얘기도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상호간의 동의가 된다면. 자, 4번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서 익스웍스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 틀린 말이죠. 일단은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엑스웍스는 뭐였어요?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수출 통관을 하는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엑스웍스가 아니라 뭐예요? FCA 규칙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죠. 자, 익스웍스는 뭐가 포인트라고 했죠? 처음에 무조건 공장 앞에만 매도인이 물건을 두면 되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했었죠, 엑소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거고요. 설명을 보시면 자, EXW 조건에서 수출 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출 통관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답니다. FCA 규칙부터 나머지 전체는 다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웍스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인코텀즈 2010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10하고 2020하고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인코텀즈 2010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계약에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 모든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인코텀즈가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버전을 2020년 새로운 개정 버전이 나왔지만 우리는 2010 버전을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 인코텀즈 2010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계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쓰겠다라는 거를 적어 놔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당해 물품과 운송 방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해상 운송을 할 건데 복합 운송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합 운송을 할 건데 해상 운송만 쓸 수 있는 조건을 쓰면은 이거는 계약의 취지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운송 방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 얘기죠. 3번에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 대금이나 그 지급 방법 등과 관련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인코텀즈를 설명하고 강의하면서 제가 여기 매매 대금이나 지급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인코텀즈는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랬죠? 가장 크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보험의 의무 정도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매매 대금이나 지급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인코텀즈 규칙보다 국내법의 강행 규정이 우선한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인코텀즈는 하나의 법률이 아닙니다. 상관습적으로 만들어낸 규칙이기 때문에 법이 있다면 법이 먼저 우선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인코텀즈를 쓸 때는 명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운송 방법, 복합 운송과 해상으로 나눠진 그 운송 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법규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규칙이고 상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이나 지급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14상의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항목이 아닌 것은 해서 자 1번에 허가, 승인, 보안 통관 및 기타 절차 A2, 위험 이전 A5 쭉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A1부터 A10까지는 매도인의 의무, B1부터 B10까지는 매수인의 의무라 그래서 딱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없는 거는 일단 4번에 있는 계약에 부합하는 물품의 제공이란 내용이 없고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매도인의 의무 1번부터 10번까지, 매수인의 의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일반 의무 물품 제공, 비엔나 협약상에서 매도인의 의무, 가장 첫 번째였죠. 기본적인 의무,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된다는 거 당연히 첫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인도 역시 일반 의무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장 먼저 처음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비엔나 협약이 여태까지 상관습을 통해서 많은 규칙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도는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매수인은 그 인도를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역시 이것도 비엔나 협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사항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럼 위험의 이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위험의 이전입니다. 위험과 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험인데 자, 위험의 이전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위험의 이전 구간을 갖고 있고요. 이 지점은 동일하겠죠. 한 조건을 쓴다면. 자, 그다음에 운송수단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은
매도인이 들어야 되는 경우 CIP와 CIF 두 조건만 보험을 들면 되죠. 그때 그 내용이 설명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다른 조건들은 보험을 안 들어야 되냐? 혹은 또 안 들라고 했지만 들어야 되는 거냐? 자, 보험에 의무가 없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에 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런데 CIP와 CIF 조건은 반드시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와 운송 서류, 그리고 통관의 여부, 수출과 수입 통관,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점검, 포장, 화인 표시, 화물에 새기는 회사의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비용 분담, 비용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낼 건지. 앞서 A3, B3에 봤던 위험 이전과 동일하게 위험과 비용 이 두 가지가 인코텀즈에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지, 알려줄 것이 있다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전체 11개 중에서 6개를 한번 살펴봤어요. XWORKS부터 CIF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이외의 뒤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인코텀즈를 처음 하신 만큼 그리고 인코텀즈를 처음 오늘 공부했던 만큼 인코텀즈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게 국제적인 상관습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통일해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래서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도에 제정을 해서 2020 현재 버전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포인트를 잡으셔야겠고요. 전체 인코텀즈는 항상 뭐예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보험의 부보 의무, 누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가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인코텀즈를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어딘지를 아셔야 된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잡는 방법은 쉽게 할 때 매도인 기준으로 그 내용, 영어 내용을 설명해라. 그래서 FCA, 예를 들어 프리 캐리어면 매도인 너가 캐리어를 만나면 프리해진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송인까지는 위험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포인트로 항상 기억을 하시고 각 C 조건 4가지가 나옵니다. CPT, CIP, CFR, CIF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조건에서 어떻게 비용과 위험과 비용이 분기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고득점을 받으시기에도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코텀즈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관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민개발원 강사 정은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